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저고리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오늘이 8월 15일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그렇죠? 뜻깊은 날이에요. 그런데 이 8월 15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해외에서도 이 뉴욕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가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의 근원이 8월 15일 행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건설된 날이 언제죠? 48년 8월 15일이죠. 48년 8월 15일. 그런데 우리나라가 건국이 된 것은 김구 주도의 상해 임시정부의 공로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승만 박사가 40년간 미국에서 외교 활동하고 독립투쟁한 결과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후자죠? 예. 맞죠? 예. 그런데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후에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을 한 번도 안 지켰어요. 한 번도 지킨 역사가 없습니다. 45년 해방 기념일만 지켰어요. 광복절, 광복절. 건국 기념일을 지킨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그렇게 대한민국 위대한 정부가 탄생이 됐는데도 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건국을 자랑할 쪽을 모르고 지킬 쪽을 몰랐습니까? 48년 8월 15일 건국 기념일을 지킬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얕보고서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 과거 역대 정부가 잘못했고 좌파 정부가 잘못했지만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새로 정돈이 되면은 48년 8월 15일 건국기념일을 헌법에 명시하고 꼭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금년이죠. 금년 2월 15일 날 광화문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정부가 무슨 짓을 하건 말건 3월 26일 날 이승만 박사의 탄신을 국경일로 지킵시다. 정부가 말을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금년부터 계속 3월 26일 날 태극기를 걸고 우리 국민은 이승만 박사의 탄신을 국경일로 지킵시다. 저 박수를 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승만 박사에 의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길이 기념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 얼마 전에 그 통일부 장관에 임명된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있죠. 네. 그 사람이 전대협 초대 의장입니다. 그 사람이 새빨간 빨갱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김구를 우리나라 국부로 하재요. 김구를 국부로 하자고.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상해 임시정부는 요인 3분의 2 이상이 친소 성향으로 구성됐습니다. 친소 성향으로. 근데 김구 주도로 임시정부의 공로로 대한민국이 독립되고 정부가 수립됐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반드시 사회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역임합니다. 초대 대통령을 역임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 거니? 소비에트 연방, 소련에서 상해 임시정부에다가 200만 루블을 경제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공산국가에서. 그러니 이 박사가 절대 반대했습니다.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중에서 60만 루블이 들어왔어요. 상해 임시정부 부자로. 들어오니 김구 주도의
상위 요인들이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먹었는지 썼는지 그 돈이 어떻게 아직까지 역사에 기록이 없어요. 이승만 박사가 생각할 때 상위 임시정부 가지고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 건너가서 그때부터 미국에서 이 박사가 독립운동을 투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박사의 40년 공로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는데 왜 대한민국 건국을 기념을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잘못한 게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는 모든 어려움이 있죠? 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박사의 공로를 제대로 챙기지를 못한 거예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국을 왜 지킬 줄을 모릅니까? 지금 우리나라 겪고 있는 어려움이요, 이 박사를 죽이는 데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은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나는 강연할 때마다 그럽니다. 이 박사를 하나의 이게 정치가나, 예? 정치가로 독립투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박사는 전 세계가 인정하고 몇 세기를 통해서 한 분이 나올까 말까 하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련이 붕괴할 때에 1989년도 소비에트, 스프림 소비에트 당내에서 강연할 때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공산주의 독소와 모순을 비판을 했어요. 강연에서. 그게 아시죠? 페레스트로이카, 그라스노스 했죠?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1924년도에 발표한 논문에 공산당 당부당이라는 논문을 썼을 때 그때 공산당이 모순과 독소를 같이 적였거든요. 공산주의 종족인 소련의 대통령 고르바초프가 이 박사는 66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 박사를 계속 죽이고 있습니다. 계속 죽이고 있어요. 우리 미국에서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우리도 당연히 이승만 박사 국부를 모시고 기념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않고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승만 박사와 우리나라 현대사에 큰 그림이 세 개가 있어요. 큰 그림이. 첫째 큰 그림. 며칠 년 동안의 왕정 국가를 이승만 박사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민국가를 세운 그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승만 박사는 조지 워싱턴, 제퍼슨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세 사람을 합한 것보다 더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미국이 집단했습니다. 알겠어요? 이 박사는요, 조지 워싱턴, 내가 대한 관심학교가 조지 워싱턴, 거기서 학사를 끝냈어요. 하버드에서 석사했죠. 프린스턴에 박사했죠. 미국의 최고 수재들도 박사학위 따는 데에는 9년 내지 12년이 걸려요. 9년 내지 12년. 그럼 이 박사가 어떻게 했냐? 5년 동안에 세계 학위를 다 땄습니다. 5년 동안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교에 총장할 때에 그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프린스턴 대학의 학생 기념관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본교가 배출한 최고의 위대한 인재는 칭만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수 좀 쳐봐요. 이런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밑바닥 가는 나라가 세계로 호령할 만한 나라를 세우는 기초공사를 한 이 박사를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죽이고 있습니다. 김구는 살리고 이 박사는 지금도 죽이고 있어요. 그걸 제대로 온 정치가나 학자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돈이 되면은 역사를 새로 써야 됩니다. 이승만 박사가 한 업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뭐죠? 가장 위대한 업적이 송 목사님, 송 목사님 어디 계셔? 이 박사님이 한 업적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이 뭡니까?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이죠. 한미동맹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에서도 어디 어떻게 망했을지 모르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강대한 힘을 빌려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버텼고 우리나라가 성장했고 위대한 나라가 됐는데 그 배경 얘기를 좀 볼게요. 미국이 고마운 나라요? 고맙지 않은 나라요? 고마운 나라죠. 근데 미국이 우리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미국만 생각해서 저지른 세계의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세계의 시행착오. 우리 민족에게 진짜 엄청난 빚을 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얘기가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첫째, 우리 민족에게 지은 죄. 1945년 2월 12일 얄타 회담이에요. 얄타 회담에 소련을 끌어들여가지고 태평양 전쟁에 끌어들여서 일본에게 선전포고 해달라고 미국이 너무 힘들으니까 했거든요. 얄타 회담이거든요. 얄타 회담 덕분에 소련이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안 했는데 8월 8일 날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걸 보고 일본이 망할 것이 거의 확실하니까 얌체스럽게 그때 선전포고해가지고 8월 8일 날 대선전포고에서 일주일간 참전하고 연합군 행세를 한 거예요. 그 바람에 남북이 분단이 된 겁니다. 분단이 되는데 얄타에 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일본이 항복하면은 소련군 최전방에서 반격을 긋고 미군도 최전방에서 반격을 꺼가지고 일본군 부장해제하자. 그런데 일본이 8월 15일 날 해방을 항복선을 하니까 미군의 최지상군이 오키나와예요. 그리고 소련군의 최전방이 청진이야. 그러니까 한반도는 제주도까지 소련 관할구역이 되고 일본 본토는 미군 관할구역이 돼서 부장해제를 하는데 이때에 백악관에서 대통령 석권 국무장관과 여러 주요 인사들이 회의할 때에 우리나라를 살려준 유인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그때 얄타 회담 이후에 소련군이 내려오는데 그때 그대로 얄타 회담의 약속대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공산국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에 미 육군의 작전국 정책과라는 게 있는데 작전국 정책과의 과장이 찰스 본스틸 대령이에요. 그 양반이 옛날에 사성장군을 8군 사령관도 지냈죠. 문안 쪽 가렸던 장군 기억나세요? 문안 쪽 가렸던 찰스 본스틸 대령. 천인장비가 딘더스크 중령이 이 두 사람이 한반도 지도를 들고 일개 대령이 미국은 대령 정도는 쫄병이더라고. 별도 큰 소리 못 치는 나라야. 상관들이 너무 많은데 승낙도 없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장 문을 열고 뛰어들어갔습니다. NO! 소련군이 더 이상 내려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우리가 이 태평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고 우리 젊은이 전사를 했는데 우리가 죽서서 개를 줘요? 한반도가 봉선화되도록 소련군이 제주도까지 가도록 내둡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 새끼 이거 뭔데 여기 들어와 그런 얘기 하니까 대통령이 들어보니까 이 말이 맞다 이게.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더 이상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일단 정길까지 왔으니까 더 이상 내려오면 안 되니까 이걸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이 38도선입니다. 그것이 미국이 고의적으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잠깐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우리 민족에게 빚을 진 큰 시행착오거든요. 얄타회담. 두 번째, 1950년 정월달에 에티슨 국무장관이 극동 방위선을 끊는데 아라스카 RS에 열도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싹 필리핀을 걷는 선을 긋고 이것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다. 한반도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길생 올컨이 때가 됐구나 이제. 미국은 한반도에 관심 없어. 우리가 이제 이참에 한반도 전부 남반구까지 공산화하자. 그래서 6.25 사변입니다. 미국이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에 미국이 우리 민족에게 빚을 졌습니다. 에치슨 라인.
세 번째, 6.25 사변 때 전쟁이 터졌는데, 6.25 사변에 전쟁이 터졌는데, 그때 미국이 파병을 하지 않았더라면, 유엔을 설득해서 16개국이 참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됐는데, 이승만 박사가 끝까지 휴전을 반대했습니다.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래서 너무 희생이 크니까 공산진영에서 휴전협정이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 박사가 끝까지 반대했더니 그 휴전협정이 장장 2년을 끌었습니다. 51년부터 53년까지 2년을 끌었는데 끝까지 반대는 절대로 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휴전이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박사를 말 안 들으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제거하려고 했어요. 이 박사를 제거 공작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 끝까지 끌고 가지. 고얀 놈들, 나는 절대 휴전 반대한다. 그런데 그때에 도저히 압력을 기를 수 없어서 휴전을 하게 되는데 이 박사가 제안한 것이 공산당이 다시는 우리 땅에 와서 괴롭힐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는 나는 휴전에 응할 수 없어. 그래서 뭐냐면 우리 한미 상호 동맹을 방위 조약을 맺읍시다. 그때 제안이 그거거든요. 미국의 말 안 들었어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때 이 박사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방공포로 석방. 기억나죠? 방공포로 석방하되면은 휴전협정에 아주 유엔군이 불리한 입장에 들어가요. 방공서 헛게 되면. 그런데 이 박사가 어떻게 한지 알아요? 그때 헌병사령관 원영덕이 원장군 와. 원영덕이가 딱 가니까 원장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뭐예요? 헌병대 병력을 동원해라. 어떻게 동원하느냐? 그때 거제도만 헌병수 포로수용소가 있는 게 전국 각지에 있었어요. 뭐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 포로수용소 경비병이 미군하고 유엔군인데 쟤들 기습작전을 하자.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방군이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대로 해. 고춧가루를 좀 대라. 그래서 헌병대를 조통하려고 천도 주머니에다 고춧가루 양쪽에다 뚜껑하라. 가가지고서 고춧가루를 뿌리고서 그 사람 당황할 때 포로수용소 불을 열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헌병대 철모 쓰고 헌병 완장 차고 가는데 우군이 가니까 조건이 아무 생각 없죠. 하이 하와이어 굿모닝 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죠. 근데 고춧가루를 쫙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경비인들이 미군이 청와해야 될 때 그때 총을 다 뺏고서 포로수용소 10대를 열고 26,000명이 포로가 석방이 됩니다. 26,000명. 그러니까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죠. 우리 집에도 2명이 와 있었어요. 경력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데 그때 이 박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우리 방국가와 우리는 공산주의가 싫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는데 공산주의가 싫다고 하는 포로들을 다시 공산국가로 돌려보내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야. 나는 우리나라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으로서 방공포로 석방한 건 지극히 당연한 처사야. 이렇게 성명 발표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보니까 난리가 났거든. 그때 바로 그 성명이 발표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미국에 있는 전국의 기독교 교회가 이승만 박사 지지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래, 아이젠하워 대통령 입장이 났고, 나 입장이 아주 무섭게 됐다, 곤란해다, 큰일 났다. 그렇구나. 그 다음날 미국의 모든 학계에서 이승만 박사는 위대한 대통령이요, 위대한 전략가라고 성명 발표를 합니다. 미국 학계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겁이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수습하는지 뭐라고 했냐. 이 박사가 제안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서둘러서 매듭을 져라. 10월 27일 날 휴전이 조인이 됩니다.
10월 1일이면 2달 나흘 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워싱턴 DC에 변형태 외무장관에서 사인하고 조약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를 살린 역사적인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논문을 썼지만 이 논문을 우리 송병기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쇄를 해가지고 많이 배포를 하겠는데 거기다 이랬습니다. 세상에 미국과 같은 그런 강대국이 대한민국 한 그 밑바닥에 설설 기는 그런 나라하고 상호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상호 똑같은 입장이라 얘기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이 박사가 40년간 미국 국민에게 심어준 끈끈한 인상, 끈끈한 애국심, 그 사람이 개인의 그 카리스마가 한 개인, 북한도 아니야. 이승만이라는 개인이 미국의 국력과 대등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덕분으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박사를 지금까지 죽이고 48년 8월 10일 건국기념일도 안 지키고 계속 이 박사를 지키고 김구를 지켜서 이거 북한 김일성을 지켜요. 우리나라 건국기념일 언제요? 48년이요? 45년이요? 8 맞죠? 그런데 빨갱이 새끼들은 상해 임시정부 건국을 우리나라 건국기념일로 찍자고 하는 얘기예요. 국가 성성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첫째는 영토. 그 다음에는 국민. 세 가지는 주권. 네 번째는 다른 나라와 외교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국가의 그 주권을 가지고 돼요. 상해 20년권 그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국가가 아니다. 여러분 미국 와서 운전교육 받았어요? 운전교육 받았냐고? 네. 롤러 퍼밋이 진짜요?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진짜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역대 정부가 이걸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늦었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우리 국민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 해외에 있는 종들도 이 사실을 더 정확하게 알고 지냅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병들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냐? 언제부터? 우리는 아까 그 세 가지 큰 그림을 하다가 말았구나. 첫째는 이 박사의 대한민국 건국이고 상호방위 조약이죠.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정책이에요. 부국강병. 우리나라가 해방 직후에 가난했고 6.25 사변을 치르고 초토화 됐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프리카의 소마리아만도 못한 경제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누구 공로요?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아프리카 54개국의 경제를 다 합쳐도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못 따라옵니다. 그 공로가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근데 계속 박정희 독재자라고 욕하고 있어요. 박정희 독재자 맞아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해서 그런 독재자가 나왔습니다. 나는 그걸 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평가할 때는 사실 기준으로 역사를 평가하시면 안 돼요. 상황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상황 기준으로.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무서운 독재자냐, 그 사람이. 무서운 독재자입니다. 미국의 남부의 11개 주가 커먼웰스 독립을 하려고 할 때, 미국을 분리하려고 할 때에 노예 해방을 반대하고 분리하려고 할 때에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300개 신문사 다 문 닫아버렸어요. 원로 탄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영장 없이 자기 정적 3,000명을 다 체포해버렸어요. 상권 분리 국가에서 대법원장의 너희 새끼 까부는 감옥에 집어들고 공갈쳤습니다. 무시무시한 독재자였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유니온이 두 동학으로 쪼개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85만 명의 미국 젊은이 전사를 합니다. 무서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가 미국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을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 그때 그분이 그렇게 안 했더라면 오늘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이런 위대한 미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그렇게 이제 안 했다고 하면은 장면 정부는 애국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 상황이 그때 왜 혁명을 하지 않고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안 했다고 하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혁명가요? 독재자예요? 하나님이 축복한 독재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공적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박정희 독재자 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병들기 시작한 지 언제예요? 병들기. 우리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잘 지켰어요. 참 잘 지켰습니다. 내가 40여 개국을 미국 전 세계로 돌아다녀가지고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목사님.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근데 이 대한민국이 병들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김대중. 네? 김대중. 김영삼이 죽었을 때 국장을 치르고 민주투사가 죽었다가 한국에서 요란 법석을 떨고 그럴 때예요. 내 마침 서울에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강연할 때요. 뭐라고 그래? 나는 김영삼 욕을 했습니다. 다니면서 강연을 김영삼. 우리나라를 망친 사람이 김영삼이요. 어떠냐? 김영삼이 대통령 취임사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죽을 때까지 얘기해주면 돼요. 민족은 이념에 무선한다 그랬어요. 민족은 이념 무선. 공산주의도 좋으니까 북한은 우리 동포야. 그러니까 이념 같은 거 따지지 마. 끌어안자. 이거 대통령 취임사에 그 말이 나옵니다. 민족은 이념에 우선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 그 대통령 취임사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김정남이하고 전병민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까 북한 간첩들이거든. 노태우 대통령 때에 정교조 선생을 다 몰아내고 못 뺏겼어요. 김영삼이 취임하니까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 사람이 뺄갱이는 아닙니다, 김영삼이. 그런데 멍청한 대통령이에요, 멍청한 대통령. 뺄갱이는 아니에요. 멍청해요. 그 사람이 잘못 6가지 지적합니다. 첫째, 정교조 불러들인 거 잘못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두 번째 뭐예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IMF를 초래하는 경제를 망가진 사람이거든요. 장관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말을 들었다는 그런 상황이 안 왔답니다. 김영삼이가 너무 멍청했기 때문에 IMF 그 고난을 우리가 치렀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세 번째. 94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의 영변의 핵시설을 폭격하려고 전쟁 준비를 다 했습니다. 나는 그때 서울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인데 내가 서울 대사관의 정무관으로 있을 때인데 나는 그때 대사관 직원들이 전부 밤중에 철수하는 교육도 다 받고 훈련도 받고 미국 시민들에게 여권회의소에서 빨간바퀴 붙이는 전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김영삼이하고 카터 대통령이 막았습니다. 카터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 만나가지고 잘해보라고서 남북정상회담을 주선해고서는 그 김영삼이가 김일성이 만나면 큰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설치고 다닐 때에 클린턴 대통령을 설득해서 작전계획 D-Day 2시간 전에 클린턴이 취소했습니다. 그때 영빈을 클린턴이 피도록 놔뒀으면요, 그때 우리나라 통일됐어요. 북한은 무력적으로 도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만약에 설득을 했는데 김영삼 끝까지 반대하고 그걸 취소해서 클린턴 대통령이 그걸 취소해. 그게 세 번째 잘못이었어요.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네 번째. 95년도 광주특별법을 밀어붙였습니다.
광주가 그게 무슨 뭐예요 그게? 국가 전복을 위한 폭동이요 민주화 운동이요. 네? 목사님 맞죠? 북한이 개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광주 5.18은 최초의 탄소를 잡은 사람이 바로 이명산입니다. 내가 광주 문제를 다루는데 한국에서 광주 문제를 다루는 쌍벽이 있습니다. 하나는 김한원 박사고 하나는 이명산 박사예요. 김한원 박사는 국내 상황을 다 발표했고 연구 분석해서 발표했고 나는 미국의 입장에서 분석 발표는 논문이 한국 언론에 다 깔려 있습니다. 내가 난 논문 다 돌아다녔는데 어떻게 그랬냐. 그 당시에 79년도 후반기에 나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근무할 때에 무슨 정보가 들어오는 거니 북한에서는 17공수여단이 지금 매 훈련을 합니다. 17공수여단이 왜 훈련을 합니까? 80년도 상반기에 남반도에서 남조선에서 대사변이 일어났는데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해 정월달에 80년 정월달에 북한의 대남사업 총국이 김중인이라는 사람, 김중인이 대남사업 총국장인데 그 사람이 남한에 나가 있는 모든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금년도 상반도에 남반도 남조선 해방태 사변이 벌어지는데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지령이 나갑니다. 이 정보를 와싱턴에 보고한 사람이 이명산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그걸 주시라고 다 했는데 그때 그 한국에서는 조갑제나 뭐 정필 이런 사람들은 북한 개입 안 했다고 큰소리 치죠. 그 사람들 병신이야. 세상을 몰라도 그렇게 몰라. 그 사람들은 북한의 특수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처럼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수개월 정도 2인조, 3인조 간첩들이 남한에 파송돼서 잠복했다가 집결한 거예요. 여러분 사북탄광 사건 아세요? 사북탄광 사건. 네, 합니다. 그때 파송된 북한의 간첩들이 북에 가지 않고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마 사태로 부마 사태. 김주일이 뭐 나오고 김주일도 그거 미국이 한 거 아니야? 국군이 한 거 아니에요? 간첩들이 다 뭐 누리다가 다 박은 거. 부마 사태 나왔던 간첩들이 북에 안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들 때 광주에서 때 합류했습니다. 이걸 보고한 사람이 이명산. 그러기는도 조갑제는 북한의 그 특수군이 광주에 안 왔다고 주장하고 세상에 대한민국 언론이라는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광주 사태가 벌어졌는데 광주 사태는 민중복이다 민주화 투쟁이라고 특별법을 밀어붙인 사람이 김영삼입니다. 그때 김영삼이를 협조하고 광주 민주화 투쟁이라고 둘값시킨 사람이 협조한 사람이 누구냐? 홍준표하고 권영의 두 사람이 그걸 지원했습니다. 지금 광주와 민주화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어요. 시달리고 있어요. 엄청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보상을 주고 우리나라 참전용사 6.25 사변 때 부상당한 병신들이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아세요? 18만 원밖에 안 받습니다. 추운 방에 라면 끓여 먹는데 광주에서 나라를 전복하려고 폭동한 사람들이 6억 10억씩 또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일이 나라입니까? 그 일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김영삼이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국장을 해주고 민주투사라고 해요. 나는 그때 반대는 강행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다시 써야 돼요. 다시 써야 돼요. 김영삼 또 한 가지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또 한 가지 잘못. 하나해를 협박하죠. 하나해를 협박한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군은 민병대만 또 못해요, 지금. 그다음 김영삼이가 했는데 그 사람은 빨갱이는 아니지만 멍청한 대통령이 그때부터 한국에는 북한의 간첩들이 막 마음 놓고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부터라도 이제 오늘이 8월 15일 한국에서 벌써 행사를 했지만은 작은 문재인 정부를 축출하기 위한 활동이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써야 됩니다. 가장 큰 것부터 내가 이야기할게요. 제주도 4.3 폭동 다시 써야 됩니다. 제주도 4.3 폭동은요, 우리나라 해방되고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뭐가 됐어요? 우리나라 해방되고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생긴 것이 모스크 3.3회담이죠. 모스크 3.3회담이 결렬됐죠? 그 다음에 생긴 게 뭡니까? 미소 공동위원회죠? 미소 공동위원회.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됐죠? 공산주의적이 말 안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생긴 게 뭡니까? 커크요. 유엔 한국위원단. 유엔 한국위원단이 와서 한반도를 남북한의 자유선거를 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자는 게 미국의 의사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공산주의적이 끝까지 버티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1946년 2월 8일부로 북한 정부가 정식 출범을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48년 9월 9일이지만 사실은 46년 2월 8일 북한 정부의 공식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박사가 도저히 소련하고 북한은 우리가 설득을 상대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물쩡하게 지나갈 수도 없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도 안 되니까 남한만이라도 어떻게 독립하자 만들자. 그거 바라는 것이 정읍 발언인데 이 박사가 남북 분단의 장본인이라고 욕을 하고 있는 이 박사가 그래서 한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이 박사가 유엔에게 제발 유엔이 개입해서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자 한 것이 생긴 것이 커크야. 유엔 한국위원단. 그때 유엔 한국위원단의 대표 가운데 하나가 장개석 정부의 외교관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킹구를 만났습니다. 킹구를 만났는데 킹구가 내가 북한에 갔다 와보니까 북한은 군사력도 대단하고 조직력이 대단한데 대한민국이 수립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북한에 먹히고 북한이 내려오면 대한민국은 얼마 못 가니까 나는 그때 기다리니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할 수 없어 반대했어요. 그것이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어느 게 공개가 됐어요. 그럼 킹구가 우리나라 국부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인영이라는 그 개새끼는 내가 우리나라 국부를 킹구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이인영이를 통일부 장관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이요. 이게 피를 통할 일입니까? 피를 통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겪고 있는 문제를 좀 얘기합시다. 문제를 좀. 문재인이가 지금 청와 들어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에 대한민국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이 나라를 전복할 목적으로 내란 외환의 범죄를 범하지 않는 한은 탄핵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심지어 형사적인 범죄가 있어도 재임기간에 탄핵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헌법 84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84조를 적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근데 헌법재판소가 뭐는 건지 다 아시죠? 내가 좀 뭐 이런 얘기 하면 여러분이 아는 얘기를 다시 하면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헌법재판소는요, 대통령 탄핵을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것이 헌법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판결하는 것이지 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탄핵을 84조를 적용을 없으니까 자기들도 궁지에 몰리니까 급하니까 탄핵이라는 말을 안 쓰고 파면을 했거든요. 파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황교안이죠. 대통령 권한대요.
내가 황교안이라고 했다면은 그 당시 청와대 경호실을 동원해서 개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판사 8명을 국가별난 현행법으로 다 체포했습니다. 네. 다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은 그 일을 안 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니 헌법재판소의 결심을 우리가 승복하자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차기 대통령 선거 절차를 발표하고 있어요. 이게 황교안이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됐죠.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된다고 하면은 그건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냥 미국 시민이고 나이도 많기 때문에 있어 그런 가정에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대한민국의 통치자 되면요 초형 제1번지가 황교안입니다. 그러면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황교안이가 광교에 가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무슨 노래예요? 김일성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보수 야당의 당대표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나라 사람 정신질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학자들 해외 학자들이 황교안을 받들어 지지하고 미래통합당 지지자고 성토를 하는데 나는 처음부터 통보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진짜 병신을 멍청이 보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좋은 사람이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못됐어요. 만약 우리나라가 정권이 되면요 두고 보십시오. 내 말이 거짓말이가. 우리나라 정권이 되면은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정권이 되면은 황교안하고 헌법재판소 판사 8명은 극형이 쳐야 돼.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데 막바지에 와 있어요. 지금 문재인 축출하고 위해서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행정부, 입법부, 국회, 사법부, 언론, 종교계 모든 국민이 반수 이상이 빨갱이 물들어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운데 아직도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것이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가 있어요. 교회. 아멘. 교회들 아직 완전 빨갱이를 독려하는 교회도 많지만은 아직까지는 기독교가 한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뭐예요? 한미 동맹이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미국은 절대로 한국의 공산화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진을 할 때에 일본의 해군이 300여 척의 배를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우리나라 해군은 배 12척밖에 없습니다. 배 12척. 이순신 장군이 선조대왕에게 보내기를 메시지를 보낼 때 미신불사 상유시비 다 같이 따라서 미신불사 상유시비 전하 나 아직 안 죽었습니다. 나한테는 아직도 배 12척이 남았습니다. 그 배 12척으로 300여 척의 미국, 일본 해군을 물리쳤습니다. 우리 이 뉴욕에 있는 애국동지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목사님들,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는 장로님들, 지사님들, 미신불사 성의시비 아직 우리 쪽에는 배가 12척이 남았습니다. 이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절대로 한국이 아무리 어려워도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국의 처칠 수상이 자기 고등학교 그 모교에 갔어요. 고등학교 자기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강사로 초청해서 갔습니다. 마이클이 뉴욕에 강사로 초청해 갔죠. 나는 얘기를 많이 하면 윈스턴 처칠이 단에 올라가서 역사상 가장 짧은 연설하고 내려와서 유명한 연설을 뭐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후배 청년들이여,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내려갔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우리는 대한민국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윌슨 처칠 경이 한 네버 기법 정신과 이순신 장군의 상유십이 아직도 나에게는 대열특적이 남아있습니다. 이 정신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강연할 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4가지인가 5가지를 하는데 전부 사람들이 나를 저 죽일 놈이라고 그랬어요. 저 새끼 저 죽일 놈. 어떻게 저런 놈이 강연을 하느냐. 내가 강연니까 전부 일어서서 기립박수했습니다. 뭐냐? 5가지를 반대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문재인 탄핵을 절대 반대입니다. 남북통일 절대 반대. 내 목숨을 걸고 남북통일 반대입니다. 북핵 전략, 북핵 폐기 전략 절대 반대입니다. 김정은 참수작전 절대 반대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틀려요?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너무 이상해. 답이 안 나와요. 문재인을 탄핵하고 하야하는 것은 문재인을 합법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문재인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 사람 어떻게 탄핵을 해요? 강제로 끌어내려야 돼요, 강제로. 탄핵에서는 안 돼요. 탄핵은 문재인을 합법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문재인을 합법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는 박근혜 탄핵을 합법화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합법화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국권 회복 하는데 법치를 회복하지 않고는 국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럼 법치를 회복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에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한국에 지난 2월 달에 강연할 때 뭐라고 했냐면, 광화문에서 우리 대국 동지들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고 이렇게 애쓰는 거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내가 박수를 보냅니다. 참 좋습니다. 내가 눈물을 겨우면서 여러분의 투쟁을 내가 환영하고 박수를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엔진 소리가 요란스러워요. 엔진 소리가 요란스러운데 내가 타고 있는 배 행선지가 어딘지 확실치가 않아요. 제주도로 가는 배인지 홍도로 가는 배인지 대마도로 가는 배인지 엔진 소리는 시끄럽고 요란스럽게 하는데 이 배가 어디로 행선지가 아직 몰라요. 괜히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문재인 타도 문재인 내려와 문재인 죽일로 이거만 하는데 문재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떤 정부로 갈 것인지 그런 블루프린트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물론 애국자들이 많아요.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치는 있지만은 거의 우리나라 현재 정치 활동의 대세의 흐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접고 새 판을 짜자는 것이 현재 대세의 흐름입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우리나라 정상인 나라로 다시 복귀하려면 반드시 박정희 대통령은 평안에 복귀해서 남은 임기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통일 하는데 세계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이 됩니다. 탄생이 되고 그 이후에 코민테론 국제공산화운동 기치하에서 약 40개 나라의 공산국가가 탄생하는데 이 40개 공산국가가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은 동일한 과정을 거쳐요. 먼저 좌우합작입니다. 좌우합작. 김구가 평양에서 김일성이 만난 것도 좌우합작이죠. 김대중이가 6.25 선언을 하고서 평양에 가서 한 것이 좌우합작이죠. 노무현이 가서 14. 그 합의도 그게 좌우합작이죠.
문재인이가 주는 고려연방제 그것도 합작이죠. 이것은 공산주의 국가가 겪는 공식적인 수학 공식이에요. 저와 합작해서 국가가 탄생이 됩니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우파는 자연적으로 소멸이 돼요. 암살하거나 죽거나 귀신도 몰라게 없어지거나 작은 우파는 다 없어지고 좌파가 대세를 잡는데 좌파도 다 똑같은 좌파가 아니라 색깔을 달리하는 여러 좌파가 이렇게 코리션 정부를 세우는데 1년 이내에 핵심 정당 하나만 낳고 나머지 다 숙청돼요. 그 과정을 다 거쳤어요. 북한도 그랬어요. 북한도 연안파 숙청했죠. 국내파 숙청했죠. 갑산파 숙청했죠. 소련파 숙청 다 숙청하고 김일성 세력으로 남죠. 그것을 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김구예요. 김대중이고 노무현이고 지금 문재인. 남북 통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좌우 통일, 좌우 합작. 좌우 합작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적화 통일이에요. 좌우 합작에서 통일 국가를 일으킨다 합시다. 반드시 남한은 독살됩니다. 독살됩니다. 우리나라 최고 상위법이 뭐예요? 헌법이죠. 헌법. 그러죠? 북한에는 헌법보다 높은 상위법이 있어요. 그게 노동당 규약입니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 북한의 헌법 상위법이에요. 노동당 규약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남조선 해방 적과 통일이 법이 성문화되어 있는데 이런 북한을 상대로 해서 남북 통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적화 통일을 하냐는 얘기예요. 내가 이걸 반대하거든. 적화 통일 절대 남북 통일 용어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강의 용어도 쓰지 마. 그럼 어떻게 되냐? 북한 해방 통일을 해야 됩니다. 김일성 일가에서 시달리는 우리 민족을 해방하고 통일해야지. 김일성 집단하고 협상을 해서 통일해? 이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도 절대 남북 통일이라는 말을 쓰지도 말아요. 북한 해방 통일입니다. 김일성 집단은 특별 대상이 이제 통일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집단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남북 통일 반대 이유를 알겠죠? 그래 그 북핵폐기의 문제들 얘기했습니다. 북핵폐기. 내가 그때가 18년, 2년 전에 3.1절 행사에 호주 시드니에서 강의를 했어요. 호주 시드니에서 강의를 하고 돌아오는데 내가 서울에 왔다는 걸 어떻게 알고 영국에서 기자 5명이 와서 나를 만나 서울까지.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내가 미국 거줄 알았더니 영국 거더라고. 내셔널 지오그래피. 영국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텔레비 방송을 하는데 그 기자들 3명하고 카메라맨들을 잡고 나를 인터뷰. 장장 3시간을 인터뷰. 그것을 영국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방송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대히트했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내가 하는 얘기 재미있는 분에게 박수만 쳐.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이게 기자들이 카메라맨이 다 이렇게 찍고 기자들은 이제 적고 그러고 나는 이제 답변하고 그러고. 당신들 44번 시외버스라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있어? 없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요. 내가 얘기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44번 시외버스라는 것은 장기석, 국민정부 장기석 그때 냈는 단편 영화인데 그 영화 제목이 4회 44번 시외버스예요. 그 4회 44번 시외버스에 운전기사가 미모의 여자야. 미모의 여자. 당신만큼 이뻤어. 그런데 가다 보니까 청년 3사람이 탔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청년 3사람이 깡패야. 차가 가는데 차를 세우고 그 여자를 끌어내리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강간을 해. 3사람이. 깡패사, 그 운전기사가 그래서 강간을 해. 꼼짝 당하죠. 당하는데 성격 가운데 청년한 사람들에서 쫓아가서 그걸 말려도 그러는데 깡패는 직사하게 얻어맞아. 얻어맞아 칼을 찔러가지고 피가 흐르고 난리죠.
그런데 그 성추행을 끝나고서 다 돌아와. 운전사는 운전석에 앉고 깡패도 타고 청년도 타고 하나 조금 가다가 운전사가 차를 딱 멈추고 그 청년 보고 당신 내리시오. 깜짝 아니 왜요? 내리라면 내리시오. 여보 배은망덕도 분수가 있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얻어맞고 칼이 찔렸더니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데 내가 여기서 내리면 어떡합니까? 그 운전사가 뭐라냐? 무슨 말이 그렇게 막 내리라면 내려? 당신 안 내리면 내가 차 안 가고 얘기를 딱 꺼고 차를. 그때 승객이 수십 명이 탔어. 뭐라고 하지? 야 이 새끼야 빨리 내려. 너 때문에 우리도 못 가잖아. 그래서 강제로 그 청년을 끌어내려. 그 사람이 내렸어요. 길을 내렸는데 조금 가다가 왜 운전기사가 비관을 해가지고 내 몸이 더러워졌어. 나는 살 수가 없어. 자살을 해요. 100여 미터 떨어진 낭떠러지에 버스가 추락을 합니다. 운전사도 죽고 깡패 세 사람도 직살하고 거기 탄 승객 수십 명도 다 몰살을 해버려요. 얘기 다 끝났어. 당신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냐고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고 기자가 편을 들고서 내 말을 더 이상 기다리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유엔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자유세계가 입만 벌리면 인권. 입만 벌리면 평화예요. 당신들이 버스의 승객하고 똑같은 점이 당신하고 틀린 점이 뭐가 있어요? 북한에서 2,300만의 동포가 우리 국민이 저렇게 시달리고 공산당한테 시달리고 김일성 일가에서 시달리면서 짐승만도 못한 비참한 상황을 것이 7년도 아니고 일주일 아니고 70년 동안이 지나면서 당신들이 한 게 뭐가 있어? 한 가지 한 게 없잖아. 당신들이나 버스 승객이 수십 명이나 다 똑같은 이런 북핵폐기 너들 다칠까 없어 고작 한다는 게 북핵폐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북한의 독재 체제를 폐기해야 돼. 핵폐기가 문제가 아니야. 그것이 영국에서 방해된 대히트. 그때부터 내 말이 들어갔는지 어쩐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전략의 색깔이 싹 바뀌기 시작하는데 북핵 폐기는 북한을 때려잡는 수단에 불과하지 북핵 폐기가 최종 목표가 아니고 북한 체제를 전복하는데 트럼프의 전략이 그렇게 바뀝니다. 너들 인권 부러지는 너들 44번 버스에 승객하고 똑같은 인간들이야. 핵을 무섭고 북한 사람들이 2,300만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시달리고 사는데도 그게 아무 관심도 없냐? 너들이 또 그러고 이거를 또 부르질 것이냐? 그것이 세계 전략을 대북 전략을 바뀌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걸 내가 자부하고 있어. 그래서 2018년 6월 10일 날 싱가포르 회담했죠. 싱가포르 회담을 했는데 6월 15일 날 LA에서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싱가포르 회담이 두리뭉실해가지고 뭐가 속 시원한 게 없었죠. 적당히 협조한다 그런 것이 그 핵폐기 문제도 뚜렷한 거가 없고 또 협조하는 정도로 두리뭉실. 그러게 트럼프에서 막 욕을 막 퍼붓고 비난을 심지어는 한국에서는 트럼프를 대놓고 욕하고 천창케 했다고 미국의 언론에서 그랬고 그런데 내가 강연할 때 그랬어요. 이 트럼프의 싱가포르 회담은 무서운 전략이 그 속에 숨어있다. 무서운 전략이 숨어있다. 그 중에 제일 무서운 전략이 뭐예요, 목사님? 우리 소 목사님이 한번 얘기해요. 4가지 합의에 중에 제일 무서운 전략이 뭐예요? 내가 얘기할게요. 북한에 묻혀있는 미군 6.25 사변 때 북한 땅에서 전사한 미군 시체가 7천여 구가 있습니다. 지금 7천여. 어떤 사람은 5천여 구라 정확하면 7,014구가 북한에 지금 미군 병사 뼈가 묻혀 있어요. 그걸 발굴하는데 김정은이가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게 가장 무서운 소리. 가장 무서운. 그 발굴 작업을 북한에게 맡긴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했다는 거예요. 미군이 최소한 이렇게 11병력이 가야 돼요. 가게 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미군이 가다 이렇게 11이주들에 미군 그 시에 유해를 발굴하는데 작업을 하게 되면 건물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숙소도 있어야 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도로도 있어야 되고, 중장비가 가게 됩니다. 중장비. 중장비가 도로 건설하고, 삽박 대행으로 공사하는 북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중장비로 도로 건설하는 거 환장하는 환장. 그냥 코카콜라가 들어가요. 코카콜라. 맥도날드도 들어갑니다. 맥도날드 들어가요. 가면은 이제 그렇게 합니까? CIA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군복 입고 가면 그 사람이 CIA 군인지 몰라요. 들어가 착용을 하게 되면. 내가 강의를 드려 북한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독재요, 인권요, 뭐예요?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아무도 답변을 못해. 먹는 거지.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을 알라고 똑똑을 똑똑해, 똑똑해. 배고픈 배야, 배고픈 배. 제일 큰 문제가 핵이 아니라 독재, 김정은이가 문제가 아니라 배고픈 배야, 한 사람은. 미군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실은 유해 발굴이야. 그래 미군 들어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야. 무지무지한 양식이 들어가면 북한이 뒤집어져. 70년 동안 미 제국주의 성냥이 새끼라고 욕하던 미국이 알고 보니까 참 멋있는 국민이구만. 그럼 미국이 하루아침에 친미국가로 바뀌는 거예요. 이 전략이 싱가포르에서 4번째 숨어 있어.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내 방송을 94만 명이 봤어. 유튜브에서 94만.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북핵 폐기 전략은 미국의 전략에 불과하지 최종 목표는 아니다. 최종 목표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판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틀려. 전 세계가 북핵 폐기를 주장하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는 판단은 좀 틀려. 그러니까 얘기를 할까 말까 얘기해야 그러더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책임을 안 져.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책임을 안 져.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뭡니까? 미국은 북핵 폐기를 길을 쓰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북핵 폐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 말이 많아. 안 씁니다. 폐기를 안 해요. 이스라엘의 핵을 가지고 있죠. 프랑스, 영국이 가지고 있죠. 인도도 했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핵이 문제가 아니야. 누가 핵을 가졌느냐가 문제예요. 그렇죠? 누가? 그러면 내가 어디서 그런 힌트를 받았는 거니? 미국이 북한에 대한 요구를 너들 핵시설, 핵개발을 리스트를 제공해요, 리스트. 어디에 뭐라고 어떻게 그걸 제공하는지 거기에 힌트가 딱 오는 거예요. 앞으로 북한에 미군이 들어가게 되면은 북한에는 모든 핵을 미군이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미국에 관리. 그래서 전 세계를 속여. 전 세계를 속이는데 속여놓고 미국은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이 아주 미처 제대로 못한 미비연점을 완성을 해서 핵개발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영도 변경하는 거예요. 방향을 싹 바꾸고 러시아하고 중국을 겨냥하는 전략 무기를 숨겨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그 전략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 때 직후에 그 뭐라고 했는지 나한테 들려오는 얘기가 미국에 돌아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기자들이 막 욕하고 비웃고 막 시아카시하고 그러지.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 당신이 뭐가 아쉬워서 그 불량국가 북한의 김정은 조카뻘이가 되는 등을 쓰다 넘어가면서 악수하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그게 뭐는 짓냐고 웃기는 짓 아니냐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생각해도 참 웃기는 짓이야. 그런데 외교나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런 웃기는 짓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한테 메시지가 탁 오는 거야. 야,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 무서운 사람.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트럼프는 정치 경력이 없는 사람이 돈 벌었죠. 부동산 뭐가 돈을 많이 벌었죠. 경제적으로는 부실이거든요. 그냥 IQ가 154야. 돈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아주 천재적인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좀 알라고 양서 10권을 읽으시고 정치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시고. 트럼프 다 읽었어요. 무슨 책이 제일 재밌고 좋을까 인상이 좋으니까 손자의 병법이라고. 손자의 병법. 나도 즉시에 그 얘기가 들어오자마자 아라스카 있을 때 도서관에 가서 손자병법 영어로도 책이다. 사다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거기에 핵심이 5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어디 다 얘기해요. 간단히 추린 얘기는 핵심 5가지가 있어요. 뭐야? 1번 목사님 제일 처음에 뭐냐? 1번이 성동격사야. 성동격사. 소라는 동쪽에서 피우고 공격은 서쪽에서 오는 거야. 이게 손자의 병법이 1번지야. 두 번째, 적을 속이려면 아군을 먼저 속여야 돼. 적을 먼저 속여. 아군을 먼저 속여. 그 다음에 나의 본심을 적당히 알아서는 안 된다. 허튼 소리를 하라 얘기야. 허튼 소리. 엉뚱한 소리도 하고 병신짓도 좀 하고 그래 상대방이 혼란을 일으켜. 저 사람이 작전이 뭔지 전혀 알 길이 없어.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뭐 혼란을. 네 번째는 적을 제패하지 않고 설득해서 제압하는 것이 중대적인 네 번째 전략이에요. 다섯 번째는 적을 아군으로 우군으로 만들라. 이게 다섯 번째 전략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북한 대북 전략이 손자의 병법이에요. 손자. 그 트럼프가 북핵을 폐기해가지고 강력히 주장하죠. 북한의 레진 체인지 하게 주장하죠. 그 어떤 때는 김정은 칭찬하고 나하고 뭐 연애하는 사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유도탄 발사해도 그거 별것도 아니야. 어느 나라도 다 헐ță 이런 일이니 뭐 시끄럽게 소란다고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북한 편을 들어주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럼프 저거 병신하네 저거. 저 사람 밑에가 큰일 나겠네. 난리를 피거든. 손자의 병법이야. 저걸 갖다 혼란시키네. 내 본심, 내가 전략이 뭔지 저기 알 수가 없어. 그 조갑제나 정기제 같은 사람을 트럼프 막 욕하는데 그 사람들 머리가 병신이야. 세상을 몰라. 내가 뭐라고 하는 거니? 당신들이 가면은 뭐 서울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데 이 이명산 박사는 와싱턴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데 내 말 들어줘. 그때 박수 치고. 트럼프가 지금 손자의 병법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존 볼튼도 속았어요. 존 볼튼도 속고, 미국도 속고, 시진핑도 속고, 북한도 속고, 남한도 속고. 트럼프의 전략이 뭔지 아무도 몰라. 엉뚱한 소리에 어떤 때는 북한을 쳤다가, 어떤 때는 깠다가, 어떤 때는 칭찬했다. 어떤 때는 스그시 후퇴하는 척했다. 뭐지 뭐. 트럼프 머릿속에 무슨 전략이 있는지 상대방이 모르는 거야. 혼란스러워. 이것이 트럼프의 전략.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데 트럼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미국에 몇 사람이 있어요. 폼페오 장관하고 이번 신임 안보 보좌관 몇 사람 알고 있는데 존 볼턴이 해고됐죠. 쫓겨났죠. 존 볼턴이 최근에 회고록을 썼어요. 회고록을 썼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미국에 좀 시끄러웠습니다. 트럼프를 막 공격하는 아주 불리한 입장에 몰아넣는 요인이 됐어요. 존 볼턴의 해고록이. 근데 존 볼턴은 그 사람의 대북 전략은 내가 100점 만점으로 찬양을 해요. 박수를 쳐요. 존 볼턴의 대북 전략은 100점 만점으로 쳐요. 왜냐? 북핵 문제, 북한의 레진 체인지, 북한의 인권 문제, 모든 문제는 미국이 트럼프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냐? 대한민국 주도로 남북 통일이 답이다. 그랬거든요. 100점 만점이야. 안 그래? 남한 주도로 북한을 통일하면은 다 해결되는 게 물기 11시간이 했는데 그 존 볼턴의 대북 전략은 100점 만점. 내가 논문을 써서 한국에 프레스에 논문 돌아다니고 있어. 그런데 그 다음 주 내가 뭐라고 했지? 트럼프의 전략은 125점이에요. 왜 125점? 트럼프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반도에서 피냄새를 맡고 싶지 않아. 피냄새를 맡고 싶지 않아. 왜 그러냐? 아까 우리 회장님이 아까 여기서 조지 프리드만이 한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 향후 2030년 이내에 만주삼성, 윤영성, 기림성, 홍룡화성이 대학 통일한국 영토가 된다고 예언을 했다는 그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전략이 서 있어. 앞으로 새로운 트럼프의 국제 전략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어. 캐치프레이즈. 새로운 세계 질서. 새로운 세계 질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장벽을 넘어야 돼. 두 가지 장벽. 뭐냐? 인류 문명을 파괴하고 괴롭히는 두 가지 적이 있어. 첫째는 뭐예요? 공산주의. 두 번째는 이슬람 종교예요. 이것을 트럼프가 두 개 캐치프레이즈를 놓고 지금 전략을 하고 있는데, 중동 문제는 이슬람 종교 문제를 이스라엘에 거의 맡긴 상태고, 아시아의 공산주의를 제압하게 하는 것은 미국이 트럼프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니 통일 한국이 아시아의 헌병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아멘. 박수 쳐. 트럼프 머릿속에 들어있는 전략은 통일 한국을 아시아의 공산주의를 제압하는 헌병국가를 만든다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 김정은 참수작전 반대한다고 했죠? 김정은 참수작전 반대하면 김정은이 참수작전 하려면 몇 시간 문제야. 이락에서 이란에 가서 참수하나 참수작전은 거 있죠? 시간 문제라고. 맘만 먹으면 몇 시간 됐으면 그거 왜 안 해? 안 한 이유가 있어. 김정일을 죽이고 북한에 피를 흘리고 들어가면은 미국은 점령군이 돼. 그러나 북한에 피를 흘리지 않고 설득을 해서 공작을 해서 북한을 접속하게 되면은 미국은 평화해방군이 되는데 앞으로 통일 한국을 다스리는데 가장 유리한 전략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 거니? 왜 일본도 있는데 왜 한국, 구태여 한국이냐? 그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독일 통일될 때에 독일 통일을 최대한으로 반대한 사람이 영국의 대처 수상이야. 대처 수상인데 그때 부시 대통령을 찾아가가지고 독일 통일해서 안 됩니다. 영국의 독일한테는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시달렸으면 독일 통일을 반대하는 거야. 그 부시 대통령이 말 안 들으니까 고르바초프에 찾아가 그걸 가지고 내가 무슨 힘으로 그걸 막으면 대세 흐름이 그렇게 되는데 나는 힘이 없으면 그 미국이 다시 왔어. 부시 대통령이 그러니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팔이 왜 두 개인지 아십니까? 하나는 독일의 목을 딱 쥐고 하나는 일본의 목을 딱 쥐고 일본과 독일은 앞으로 인류 문명이 존속하는 한은 우리 세계를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안심하죠. 그러니까 대처수상이 독일 통일을 찬성하는 독일이에요. 그럼 일본이 아니고 왜 통일 한국이냐? 일본은 진중한 폭격의 원죄가 있어. 일본을 지금 미국을 키워주고 보호하고 있지만 필요한 만큼만 해. 더 이상은 안 해. 일본이 강국이 되면요, 미국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안 돼요. 그러나 미국 이야기는 지금까지 2차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을 치러보니까 가장 쓸만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통일 한국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북 전략을 하고 있는데 대북 전략이 북한 핵폐기 실용 목표가 아니고 남북 통일이 다음 목표예요. 남북 통일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남북 통일을 하는 이유는 한반도 통일 한국이 아시아에 미국의 전략적 교두보를 만들어서 헌병국가를 만드는 것이 미국의 트럼프의 전략이 머릿속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전략을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많이 있지만은 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 해방 전략을 숨어서 시작했어요. 국가 비밀이지만 야를 알고 지나간다. 그런데 그것이 무서우니까 박근혜를 강제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통일 한국만 된다는 게 그것이 뜻나냐. 통일 한국이 헌병국가 역할을 하려고 국력이 시작할 거 아니에요, 국력을. 그래서 미국 정부가 박근혜에게 약속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현재 분단 상태이지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이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어느 나라 따라올 수 없는 첨단 기술이 이 선진국이 따라올 수 있는 첨단 기술이 대한민국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주장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에 뭐예요? 창조 경제를 부르짖었죠. 창조 경제. 거기에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약속한 첫째 약속에 앞으로 통일되면은 세계 방위산업 수주국가, 대한민국의 제1 수주국가가 되도록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두 번째 약속. 우리가 무슨 수를 해도 중국을 때려잡는데 중국을 때려잡은 다음에는 세계 소비재 시장의 상품이 메이드 인 차이나 상품인데 앞으로는 통일된 후에 북한 땅에다 공장을 지어가지고 소비재 상품을 북한에서 수입하겠다 하게. 그러면 중국은 자유적으로 망하고 한국은 경제 강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어느 한 사람이 머릿속에서 난 게 아니라 여러 수뇌들이 다 이게 토의가 된 얘기야. 골드만삭스 할래?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2050년, 아니 2050년이 아니라 2050년 이내에 한국은 미국을 다 제외한 세계 2등 경제 강국이 된다는 걸 예언을 했어요. 박수!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전략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잘못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 뭘 몰라. 한참 몰라. 내가 또 지나간 얘기 또 하나 해야 돼. 시간이 조금 지나도 너무 인내하고 좀 들어주세요. 8.15 해방 때가 8월 15일 날 됐죠? 8월 15일.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농촌에 다니면서 막 목화 공출해라, 쌀 받쳐가고, 녹그릇 받쳐가 배치 다 했잖아요. 그런데 면석이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8월 17일 날 해방돼 이틀 후에요. 8월 17일 날 우리 동네 와서 목화 공출하고 설치하냐. 일본에 주려고 목화 공출.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별명이 꽁닥이야, 꽁닥. 직상에 얻어맞아. 그러니 해방돼 이틀이 지나도 뭐가 뭔지 모르고 일본에 바지 목화 공출을 나온 거야. 지금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짓이 그 짓 하고 있어. 문재인이가 꽁닥이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고치라고 있어. 그러나 결국은 문제는 얼마 못 갑니다. 우리가 신심을 갖고 계속 애국 투쟁을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 가운데 꼭 여러분이 알고 해야 할 게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어떤 학자가 뭐 린치핀이라는 린치핀이 뭐냐면 린치핀. 부르마가 지나가면은 브레이크를 걸죠. 브레이크를 거는데 뭘 누르잖아요. 그게 린치핀이야. 린치핀. 국제 질서를 다시 유지하는데 한국은 린치핀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내가 강조했지만은 아이고 문재인 이제 꼴보기 싫으니까 미군이 철수할 거야. 한미동맹도 깨지겠어. 하는 거 보니까 한미동맹 미국을 깨지겠어. 이런 얘기 하는데 내가 뭐라고 여러분 지금은 그런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시골 살 때는 빈대가 득실해가지고요. 빈대. DDT 뿌려를 다 죽었죠. 근데 그때 경장했거든요. 그러면 빈대를 득실거리면은
빈대를 잡는 것이 원칙이요. 그 집에다 불 지르는 게 원칙이에요. 빈대 잡에 집에다 불 지를 필요 없죠. 문재인이 지랄한다고 한미동맹을 깨요? 문재인 제거가 우선이야. 한미동맹이 절대 깨지지 않아. 그런 오해를 할까 봐서 금년 1월 8일 날 2020년 1월 8일 날 미국 상원에서 그걸 못을 탁 박아버렸어요. 탁 박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하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들어요. 그 필요한 사람 메모도 하라고. 우리 한미동맹은 미국 정부가 중요시하는데 상해 정 임시정부에 의해서 독립된 나라가 아니고 48년 8월 15일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건국한 대한민국과의 한미 동맹이다. 이런 걸 딱. 문재인 너 저리 가라. 야, 너 우리 동맹이 아니다. 한미 동맹은 이 박사가 건국한 대한민국과의 동맹이지 문재인 정부과의 동맹이 아니다. 내가 강의할 때 막 박수를 쳤어. 그게 미국이 상원에서 결의했어. 두 번째, 한미 동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 이 네 가지 가치관을 공유하는 기조에서 동맹을 유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문재인은 너 저리 가라는 얘기야. 문재인은 그거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대한민국과 가진 대한민동맹은 이승만 박사가 돌아가신 오래지만 그 동맹은 영원히 미국과 존재하는데 미국은 그걸 파괴하지 않는 걸 1월 8일 날 상원에서 못을 탁탁 박아놨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세 번째, 그리는 세 번째. 한국은 앞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데 불아파는 빠지고 남미도 아프리카도 빠져. 아프리카, 남미도 불아파 빠져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제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파트너다고 했어요. 한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절대로 일본이 아닌 한국이 아세아 헌명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또 중요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돼. 미국에 살고 있는 200만 코리안 아메리칸 영주권자는 빠졌다. 시민권자는 200만 코리안 아메리칸이 미국 정부에 이바지는 미국 국익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우리 미국 정부가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200만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미국에서 애국 투쟁하는 활동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강연의 자체도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이 미국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얼마나 멋있고 고마운 나라예요. 멋있고 고마운 나라. 이걸 누가 했어? 이 박사가 만들어 놓은 거지. 이 박사가 아직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애국 활동을 해야 되고 한국에 대해서 시끄럽지만 이게 잠정적인 일이고 일시적인 현상이고 영원히 저렇게는 안 갑니다. 곧 문재인도 거꾸러지는데 그 힘을 믿는 이유는 우리 뒤에 미국이라는 강력한 동맹국이 있다는 거. 그보다 한 가지 더 믿는 게 있어. 우리의 후원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문제가 아니라 이런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 이것이 다 메시지가 미국 정부에 들어가는데 어제 신문에 한국일보 어제 신문에 그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 정부에 보내는 탄원서인데 어느 단체가 나보고 그 원문을 그 기한해달라고 써달라고 해서 내가 영어로 썼어요. 영어로 써가지고 있는데 어제 한국일보에 나갔습니다. 기사. 그 목사 한번 보세요. 한국일보에 어제 14일 보는 발행에 그 기사가 너무 나오는데 내가 뭐가 기사가지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우리 국민하고 시달리니까 미국 정부가 개입해 주셔. 저거 청소하는데 미국 정부가 제발 개입해 주셔.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미국을 싫어하는 반미주의자, 친북주의자, 반미주의자는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권이 있건 영주권이 불문하고 반미주의자, 친북 인사들은 전부 추방해 주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국에서 미국이라면 욕을 하고 미국 개새끼 욕하고 뭐 트럼프 개새끼 욕을 하고 반미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식 새끼들 미국 유학해야 돼. 미국에서 공부가 있는데 이 학생들 전부 섹스 FBI가 새끼들 전부 추방해 주셔. 이 세 가지 때문에 신문을 봤어요. 내가 한국에 그거 내가 썼어요. 그래서 자가 우리가 하는 얘기는 사람이 많고 적고 간에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을 가지고도 큰 소리 쳤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는 열심히 애국을 응원하고 미국 정부와 호흡을 맞추고 보조를 맞추는 애국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강연을 맡기 전에 꼭 부탁할 게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트럼프가 재선되면 대한민국이 살고 세계 질서가 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